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환 교수입니다. 2017년 11월 28일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게 감기 몸살인 줄 알았는데 장염이래네요. 장염인데도 조금 심각한 장염이어갖고 사실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아마도 이제 날이 추워지고 그러면서 활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전에는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좀 전에는 연합뉴스 TV에 잠깐 출연하고 왔어요. 연합뉴스 TV에 출연하게 된 거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2015년에 벌써 2년이나 됐죠. 어린이집 바늘학대 사건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쯤에 여러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종편에서 이제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손하고 팔 이런 데에 바늘로 찌른 그 상처가 생겨서 그것이 이제 어린이집 교사 누구에 의한 아동학대다 하는 게 굉장히 크게 보도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1심, 2심에서 무죄가 되고 이제 최종 3심에 무죄가 됐어요. 오늘 그거 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무죄가 된 거는 이제 죄가 없다. 일단은 그런 문어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법원에서 이 판결을 선고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아이들 진술 피해자인 아이들이 이 진술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수사가 진행됐고 실제로 그 사건의 수사가 진행됐고 다른 어떤 물적 증거에 의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 진행됐을 수도 있지만은 주요한 증거가 피해 아이들의 진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이제 1심, 2심, 3심 법원 모두 공의 그 아이들의 진술이 부모와 아니면은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들이 일관된 진술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좀 합리적이지 않은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교사의 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정확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른바 무죄 선고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어린이 교사가 무죄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쉬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 그 아이들이 바늘로 찔렸다고 하는 상처는 분명히 났어요. 그러면은 그 상처가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어린이들의 손이라든가 팔이라든가 이런데 상처가 있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누군가가 찔렀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에 의해서 찔리거나 그랬는데 그 부위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데를 봤을 때는 바늘에서 이제 사고로 우연히 어디 찔리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여러 아이가 그러면은 이거는 사고라기보다는 누가 의도적으로 찔렀는데, 그럼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린이집 안에서의 거는 문제는 이 어린이집 바깥에서 각각의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찔렸다라고 하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지만은, 그리고 다른 가능성 말하자면은 이 어린이집 바깥에서 누군가에서 찔렸다. 근데 그건 좀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가능성이라고 하면 아이들끼리 바늘 가지고 놀다가 서로 찔렀다. 이 가능성하고, 진짜 그 어린이집 교사가 바늘로 쿡쿡 찔렀을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땐. 그러면은, 지금 이 사건의 경우는, 분명히 이제 아이들의 진술이 일정 정도 오염이 될 수 있다. 말하자면 부모에 의해서 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이의 부모가 그러겠죠. 너 이거 모모 선생님이 찔렀지? 응? 막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걸 이제 대부분 판사들은 그걸 우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진술의 오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은 아이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그런 가능성은, 오염의 가능성은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 진술이 오염됐다는 것, 어느 정도까지 오염됐다는 걸 전제하고, 정황상 거기서 찔릴 수 있는 상황이 있는가. 물론 지금 이 상황은 CCTV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찍은 CCTV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있다고 하면요, 문제가 안 되는 거지만, 첫 번째 부분에서. 그러면 정황상 그렇게 찌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염이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전제. 또 하나, 실제로 그 상처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는가. 말하자면 그 아이들의 손이라든가 아니면 팔이라든가 난 상처가 실제로 어떤 이 힘 있는 어른에 의해서 꾹 어느 정도까지 깊게 찔렸는가, 아니면 살짝 이렇게 긁힌 정도인가, 아니면 아이들이 서로 장난하는 이런 정도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판결에도 그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적어도 수사 단계에서 아이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술과 또 하나는 정황. 근데 이 정황이란 것도 웃긴 거 그래요. 당시에는 이 비슷한 형태의 아동학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때리고 밟고 뭘 먹이고 이런 거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어린이집에서도 그랬을 수 있겠다는 상황, 정황을 따져갖고 이 물적 증거를 찾기보다는 아이들의 진술을 그냥 믿었던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은 제가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그거요. 수사당국의 당시의 수사의 어떤 방향이 그냥 일종의 여론몰이 형태로 갔다는 것을 오늘 이제 연합뉴스 TV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여론몰이를 갔다는 것의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오늘 연합뉴스 TV라든가 요즘 다른 종편에서도 일종의 인터넷의 여론몰이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점, 240번 버스 기사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쭉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 여론몰이가 된 것은 정부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공공기관에서 정보의 유통을 활발하게 하지 않고 공개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어떤 사회 시스템 문제였던 거지. 그러니까 음모론이 나오고, 그 음모론 속에서 평범한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거짓을 택하게 되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과 맞물려 갖고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그때 당시의 수사팀이 적어도 그런 어떤 여론에 의해서, 즉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거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보다 정확한 물적 증거를 통해서,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을 하고 감안을 하고, 그리고 정황이란 건 어차피 이미 다 파악했을 테니까, 정황이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이런 학대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하나의 강력한 보강으로서 물적 증거에 대한 것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처럼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 이게 무죄가 되든 안 무죄가 되지 않은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기억을 2년 전으로 돌아보면은 아이들의 손, 팔에, 몸에 바늘 자국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누군가 분명히 찔렀다는 거고, 자기가 자기를 찔르지는 않았을 거고, 그럼 그 흔히 말하는 어린이집의 원생들 중에 서로 찔렀다 라고 분명히 아이들이 서로 이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그 이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상처가 진짜 어른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어떤 사건 재구성이 됐어야지 되는데, 그걸 프로파일을 동원을 하던. 근데 그게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 진술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그때도 우려를 했던 게 이런 거죠. 이거 분명히 재판 단계에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그냥 검사는 보강 수사를 얘기하지 않고 기소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심, 2심, 3심 다 무죄가 났어요. 이거는 실제로 이 어린이집 교사가 학대를 했든 안 했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실은 여론에 떠밀린 어떤 여론에 떠밀려갖고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성인 사건이건 어린이 사건이건 아동 사건이건 장애인 사건이건 뭐든 기본적인 물적 증거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을 수 없을 때 차선으로서 진술을 이라는 걸 가야 되는 거지, 우리의 수사 시스템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 실제로 전문적인 수사팀, 예를 들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 같은 경우는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 자체가 의심될 때는 아동의 진술을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고 아동과 관련된 것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는 수사팀이 전담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수사가 이렇게 진술 중심으로 됐고 그렇다고 하면은 수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수사를 다 하고 만약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 기소만 하는 검찰에 가져가면 이건 안 된다. 이건 뭐가 봐도 이건 깨질 수밖에 없다. 부재가 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보강을 해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애초에 이 경찰이나 전문 수사 쪽에서 다른 쪽으로 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떤 검찰에 의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독점된 상태에서는 어떤 게 되어 있냐면요. 경찰은 쉽게 그냥 진술만 가지고 사건을 해서 송치를 하게 돼요.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 되든 안 되든 뭐 어차피 결정은 어차피 이거에 대한 책임은 뭐 검사가 지니까, 왜냐하면 수사의 최종 책임자가 결국은 검사니까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깊게 수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도 사실은 뭐 자기 수사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형식적으로 수사의 책임자가 돼버리니까 이런 어떤 부작용, 이건 심각한 부작용이죠. 만약에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 수사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이는 경찰이든 아니면 그게 범죄수사국이든 국가수사국이든 이런 사람들이 최종적인 어떤 엄격한 형태의 충분한 수사를 했을 거예요. 아예 수사가 안 된다고 하면은 송치를 할 이유도 없겠죠. 기소해달라고 할 이유도 없겠죠. 이런 어떤 분담 전문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 사건입니다. 찜찜하죠. 분명히 아이들은 찔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린이집 교사가 찔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사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신뢰성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재판은 모호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저는 그렇다고 봐요. 이게 사실 굉장히 우리가 어떤 정의라는 것은 사실 이거 작은 사건이 아니죠.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정의라는 것은 곳곳에 이런 부분에서도 정의가 없으면은 어떤 국가의 거대한 권력 이런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제가 11월 24일 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수정안, 그러니까 특별법이죠.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 특조위가 1기가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무력화된 이후에, 강제 해산되고 무력화된 이후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많은 어떤 요구들이 있었고, 또한 그 뒤에 가습기 참사는 거의 제가 듣기로는 희생자만 수만 명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연관된 것 같지만 수십만 명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참사에 대한 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책 마련, 이 부분이 되어야 될 거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한 법안을 묶어서, 어차피 두 개로 가면은 자유한국당 놈들이 해주진 않을 거니까 묶어서 이렇게, 그것도 이제 이거 신속 처리 법안으로 해서, 왜? 이거는 법사위 단계에서 자유한국당이 지금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통과가 안 돼요, 이거는. 그 선진화법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속 처리안건으로 가야서 겨우 이렇게 됐는데, 사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이 몇몇 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견 개진도 좀 했었는데, 물론 이제 그냥 어떤 아는 사람들이랑 의견 개진했었는데, 두 가지 부분에서 저는 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에 대한 특별법이 굉장히 아쉬움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사실 이것저것 할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세월호 참사 1기 때, 세월호 참사 조사위 1기 때, 사실은 좀 문제가 됐던 부분들과 같은 맥락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부분인데, 제가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세월호 참사 관련된 법을 이제 쑥 보면요, 여러분 혹시 세월호 참사 사회적 참사의 특별법 그걸 다운로드 한번 보세요. 국회 의정 관련된 부분에 검색하면 금방 나오니까. 제가 볼 때 이거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른 부분들은 기본적인 정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말하자면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논할 부분은 아니고, 근데 세월호 참사 1기 때도 그걸 실제 특조위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막막하고 좀 실제로 그나마 특조위 움직임동에서 이 수족을 묶어놓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런 어떤 그 부분이거든요. 첫 번째 부분. 이건 좀 부차적일 수도 있지만, 저는 부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첫 번째 부분인데, 제6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의 구성, 세월호 참사와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이 위원회의 구성인데요. 어쨌든 그게 뭐든 간에, 이 국회가 추천하는 9명이 위원으로 구성이 됐는데, 국회의장, 대통령이 1명,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집권 여당이죠. 4명. 그리고 다른 어떤 야당, 4명. 여기에는 자유한국당 3명, 국민의당 1명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자격을 하는 데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이건. 세월호 참사 1기 때하고 똑같아요. 근데 물론 거기에는 이제 요번에는 가습기 부분이 있어갖고 화학물질, 독성, 환경보호 관련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추가가 됐을 뿐이에요.
여기에 이제 제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판사, 검사, 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대학에서 무슨 교수, 부교수, 조교수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재난안전, 김구조 10년 이상. 선박 10년 이상. 화학물질 10년 이상. 교육 언론계 10년 이상. 진실규명 10년 이상. 국가인권의 인권단체 10년 이상. 수사, 정보 10년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런 뭐냐면, 물론 이 경험이 많고 또 이 어떤 부분에서 10년에 그 한 분야에서 10년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세월호 참사 관련된 부분에서 일기에서 그 박근혜 정권이 했던 그 독판을 잘 보세요. 어줍지 않은 그 검사 출신 변호사들 갖다 놓고 땡깡 부리고, 그리고 이 파토질하고, 죄송합니다, 파토질하고 하면 좀 속어인데 막 파토내고 깽판 부리고.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젊고 유능한 그 분야에서, 근데 그 자격 기준 때문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최소 5년 정도만 쭉 내리면은, 아니 그럼 5년 갖고 뭘 하냐? 아니죠. 제 말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5년은 최소 기간이. 그럼 5년인 사람을 다 추천하면은 다 받아들이게요?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위원들은 국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럼 당연히 그 적당한 사람을 거기서 또 선발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영 능력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최소 기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10년 이상 했다는 사람들은 이 업계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또 생겨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걸 성안한 사람들이 간과라는 거예요. 어느 분야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해양 선박 잠수 분야에 10년 종사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 밥을 10년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해양 선박 잠수 관련된 좁기 때문에 서로가 좀 알아요. 근데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이 어떤 침몰이나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좀 껄껄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력이 오래됐다고 해서 진실규명이 아주 좀 더 적절할 것이다. 저는 그거는 넌센스라고 봐요. 그러니까 최소 기준만 하고 최소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만 있는 사람이면은 오픈돼서 해야지 되는 거 아닌가? 제 말이 맞지 않을까요?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학물질 독성 예방의학, 직업환경의학 같은 데서 환경보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면 최소한 이 정도라고 하면은 어디 학교의 교수라든가 어느 연구소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그동안 또 괜찮다고 하면 관련된 시민단체에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차피 또 그 업계, 혹시 이런 만드는 공장 업계에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진상규명이 어떨까요?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안 올 수도 있죠. 그런데 영향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최소 기준을 낮춰갖고 그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내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나머지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수사정보, 국가인권 이런 부분, 저는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을 성안한 분들의 입장이라든가 선의는, 좋은 의도는 전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그 정도 노력에 충분히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세월호 특조위에서 실제로 이제 조사관이나 이 중간 간부 밑에서 일했던 분들은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답답해했던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전 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 위원이라고 하면은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결정만 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그 정도로. 그런데 그럼 실제로 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가습기 참사 특별조사위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은 조사인지 수사인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세월호 참사 특조위 일기 때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세월호 어떤 사회적 참사를 하는데, 조사하는 데 있어서 수사권을 가진 정도까지의 특별조사위원회가 되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실제로 이런 것을 수사하는데 강제 수사가 필요하거든요. 강제 수사 없이 그냥 단지 기업에 협조를 해달라, 아니면 일정 정도 어떤 경찰이나 검찰에 있는 자료를 좀 달라 그러면 협조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안 해주면은 뭐 여기서 이 세월호 지금 이 법에 의해서 무슨 벌금을 내리고 막 징계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걸 또 증명하는 건 또 재판을 통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세월호 참사 1기 때의 특별조사위가 수사권을 가져야 된다. 조사가 아니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경찰과 검찰, 지금 있는 기득권을 가진 수사 시스템에서 극렬한 반대를 해갖고 수사는 안 된다, 조사만 안 된다 해서 조사위원회가 됐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반민특위가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불러올 엄청난 파장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적어도 수사권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수사권에 관련된 부분을 가져와야지 받는 거예요. 지금 세월호 참사 1기 특조위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군 의문사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제일 막막했던 것은, 조사관들이 제일 막막했던 것은 실제로 이 사람들이 국가기관이라든가 어느 데 가서 무엇인가 뭘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냥 꼬다는 보릿자루가 되고 일단 협조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파견 공무원들을 받는단 말이에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친정이라고 하는 데에 대한 조사에 너무 태업밖에 못해요. 거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 어차피 거기 돌아갈 사람들인데. 저는 이게 그래서 갑갑한 것이, 제가 직접 특조위에 세월호 1기 특조위에 중간에서 조사관을 했던 분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갑갑하다. 뭘 어떻게 못하겠다. 왜? 아니, 그런 권한이 없어요. 조사관의 어떤 지위라든가 아니면 뭘 어떻게 하면, 적어도 그런 것이 규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단지 조사를 한다. 직원의 보장, 이 정도밖에 없어요. 지금 이거는 세월호 1기 특조위보다 더 다운그레이드가 되어버렸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저는 뭐냐면은, 원래 법에 있었던, 그러니까 수정안 이전에 법에 있었던 조항이 제56조예요. 사법경찰관이에요. 이 사법경찰관이나 56조 조항은, 조사관은 제52조에 따른 조사에 있어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법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삭제가 됐어요. 근데 왜 삭제가 됐는지도 아무렇게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박주민 의원도 제안을 할 때 그냥 삭제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아는 한 이거는 경찰이나 검찰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그냥 극렬히 반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말하자면 말하자면 여기에 조사관은 경찰이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경찰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수갑을 채울 수 있고 강제로 연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56조는 굉장히 다른 어떤 법조항보다 굉장히 강력한 조항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 56조 자체만으로도 세월호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가 수사권을 갖는다는 맥락과 같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기관이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아마 이거 극렬히 반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법사위를 통과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법사위를 지금 신속 처리안건을 통과해갖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56조가 좀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56조가 삭제됐어요. 아마도 이게 이제 국민의당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당과의,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의 쪽에 이제 흔히 말하는 소위 자칭 율사 출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협의 과정이 요구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56조는 반드시 살았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56조가 없으면은 지금 여기에 세월호 참사, 사회적 참사 특조위의 조사관들이 뭘 할 수가 없어요. 뭘 하겠어요.
동행명령장 발부해야 한다? 안 가면 벌금 내고 말지 뭐. 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죠. 조사 52조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피의자 증인 참고인을 조사한다. 이거 조사를 한다. 어떻게? 뭘 어떻게?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법안에는 조사의 방법에 대해서 조사에 대해서 흔히 말한 진상규명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딱 그 규정되어 있는 부분은 법정, 이건 세월호 참사 일기 때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직원의 신분보장 19조에 있고, 그리고 진상규명 조사라고 하는 22조에 있어요. 그런데 조사라고 하는 것에 다른 게 없어요. 조사 신청, 그리고 조사의 개시, 조사의 방법 26조인데요. 뭘 하겠냐면 위원회는 조사 대상자 및 참고자한테 진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진술 청취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관련된 물건을 제출을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없어요. 감정을 해. 실질조사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망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위원회가 진술 청취하는 건 형사소송법에 이제 흔히 말하는 조사 이게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사관이 그 조사 대상자를 모시고 와서 진술 청취를 하고 앉아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이 조사관은 어떤 권한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권한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관이 이전에도 세월호 참 특조위 일기 때도 특조위 조사관들이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갖고 부르는데 그걸 실제로 거짓말을 해도 일종의 압박을 할 수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사실 그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이 되기가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56조 사법경찰관리라고 하면 다르죠. 왜냐하면 사법경찰관리의 권한과 이 부분에서는 완전히 이 수사관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법은 두 가지 부분에 다른 건 떠나서 두 가지 부분에서 큰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부차적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부분에서는 강제 수사가 돼도 될까 말까예요. 생각해 보세요. 가습기를 만들고 가습기 그것 때문에 사람이 저렇게 많이 죽고 세월호 참사에 수많은 목숨이 죽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거에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순순히 얘기를 하겠어요? 순순히 자료를 내놓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특별검사를 통해서 그것을 수사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예 그럼 애초부터 특별검사로 가지. 근데 아시다시피 특별검사에 로 하는 이른바 우리나라의 수사기관 자체에서는 그런 거를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거는 어정쩡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강제수사권 정도를 가지고 있는 참사의 특조위 2기가 그걸 쭉 진실을 찾아내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특별검사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막막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호 특조 일기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때도 이거 성원하신 분도 그만큼 노력을 했지만 최소한 실제 세월호 특조 일기에서 일하셨던 조사관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그쪽 중심으로 갔어야 되는데, 왜냐면 어차피 그분들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똑같은 이런 오류가 반복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안타까움에 제가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고 하면, 이걸 성원하신 분들한테 누가 되는 말이었다고 하면, 먼저 깊게 사과를 드리고요. 제 의도는, 제 경험으로,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바를 전달했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아시다시피 국정원 정 변호사의 마티즈 그 임과장과 거의 동일한 자살 사건을 다뤘습니다. 저는 그건 변사라고 보고요. 그 가족들은 이건 타살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고 있고요. 글쎄요. 세월호 그 국정원 임과장의 말빨간 마티즈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 부분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자기가 번개탄을 샀다 하더라도 실제로 자살일기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뭐 벙커에서도 얘기를 했고, 지금 정 변호사의 그 사건 자료를 제가 보지는 못했고, 또 그냥 그것이 저입대에서 나오는 부분적인 것만 사진 정도 보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그 정 변호사의 변사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이 뭐 자살이다 아니다 말씀드릴 계제는 아닌 것 같은데, 명확한 건 이건 있습니다. 뭐 하나는 뭐냐면, 증거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증거를 조작할 수 있어요. 증거 조작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계속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은 그거예요. 이런 거죠. 술을 먹여서 아니면 무슨 어떤 방법으로 정신을 잃게 만들어 놓고 번개탄을 키워놓고 질식사하게 만드는 방법, 몇 가지가 있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를 보는 거죠. 몸에 외상 흔적이 없다. 그리고 다른 약물이 검출되어 있지 않다 라고 하는, 몸에 외상 흔적이 없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윤기원 사건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몸에 상처가 없으려고 하면은 담요를 둘둘둘, 소음, 그 덕다운 같이 이 소음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거위솜 같은 거를 둘둘둘 1차로 말고 2차로 담요를 말아갖고 느슨하게 둘둘둘 마르면은 손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만든 상태라고 하면은 삭제가 하지 않아요. 술을 먹는 것도 술을 먹은 건지 먹였는지, 술은 조금만 먹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저항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사람의 정신을 잃게 만드는 약물, 꼭 약물이어야 되나요? 약물이 아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현장 재구성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검을 할 때 어떤 약물 키트를 썼는지 이걸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국가수사위원회의
국가수라든가 아니면 증거를 분석하는 조직이 행정자치부에 있으면 안 되고 행정부석 별도의 외의 어떤 공간으로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수사기관과는 별개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실제로 정 변호사의 죽음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했으면은 저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해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실제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능했는가를 재구성해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람을 어느 특정한 형태의 심정이 코너로 몰아서 극단적인 선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압박적인 방법은. 그거는 미국 CIA, 모사드 같은 데서도 애용하는 방법이죠. 또 하나. 거기서 이제 그것이 알기 쉽다 나왔던 그러니까 심리부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심리부검으로 해결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는 심리부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 유서, 당시 상황 이런 걸 가지고 재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뛰어내린 것. 첫 번째 자살 시도에 비슷한 자살 시도 아닌지 어떤 행동에 대한 분석을 할 때 이건 행동 분석가한테 그거를 의뢰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심리부검 전문가한테 가버리는 거죠. 아직까지도 우리의 그 방송의 기술진들이라든가 만드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를 몰라요. 이게 행동 분석 영역인지 심리부검 영역인지 실제로 물적 분석 영역인지를 몰라요. 가르쳐준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좀 지켜보죠.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이제 사건 보도, CCTV 사건 보도 관련된 건데, 오마이뉴스에 나온 민원연의 그 비판 기사인데,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 CCTV가 많이 설치되면서 그 아이들이 학대당하는 거, 그 장면이 그대로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그대로 노출되고, 사람들 충격받고, 또, 더군다나 뭐 기생충 그거를 그냥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다 알 정도로 그냥 노출을 하고 우리 언론이 적어도 이 언론 이 팩트 경쟁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언론이잖아요. 언론으로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그냥 동네 포르노 그 어떤 방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론으로 허가를 받고 언론으로 스스로 칭한다고 하면은 스스로 그 윤리적 기준, 방송의 윤리적 기준을 심각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 사건 보도를 한다 하더라도 몇 살짜리 아이가 심각하게 학대받고 두들겨 맞는 것을 그대로 그냥 모자이크 처리 정도만 하고. 근데 정작 미국 같은 데서는 그 흉악범들 얼굴 공개하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해요. 또. 그죠? 오히려 그걸 더 얼굴 공개해야 되지 않아요? 흉악범들. 참 웃기는 짬뽕들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의 진술이 오염됐을 가능성 충분히 상정을 하고 감안을 하고, 그리고 정황이란 건 어차피 이미 다 파악했을 테니까, 정황이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학도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하나의 강력한 보강으로서 물적 증거에 대한 것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처럼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 이게 무죄가 되든 안 무죄가 되지 않은 논란이 되지 않았을까?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기억을 2년 전을 돌아보면은 아이들의 팔에
몸에 바늘 자국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누군가 분명히 찔렀다는 거고 자기가 자기를 찔르지는 않았을 거고 그럼 그 흔히 말하는 어린이집의 원생들 중에 서로 찔렀다 라고 분명히 아이들이 서로 이르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그 이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들이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상처가 진짜 어른에 의해서 될 수 있는 어떤 사건 재구성이 됐어야지 되는데 그걸 프로파일을 동원을 하던 근데 그게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 진술 중심으로 가버리니까 그때도 우려를 했던 게 이런 거죠. 이거 분명히 재판 단계에서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그냥 검사는 보강 수사를 얘기하지 않고 기소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1심, 2심, 3심 다 무죄가 났어요. 이거는 실제로 이 어린이집 교사가 학대를 했든 안 했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이거는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실은 여론에 떠밀린 어떤 여론에 떠밀려갖고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성인 사건이건 어린이 사건이건 아동 사건이건 장애인 사건이건 뭐든 기본적인 물적 증거를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을 수 없을 때 차선으로서 진술을 일하는 걸 가야 되는 거지. 우리의 수사 시스템이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거죠. 또 하나 실제로 전문적인 수사팀, 예를 들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런 범죄 같은 경우는 아동의 진술에 신빙성 자체가 의심될 때는 아동의 진술을 제대로 이끌어낼 수 있고 아동과 관련된 것에 대한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는 수사팀이 전담해야 되는데 당시에는 제가 기억하기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게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수사가 이렇게 진술 중심으로 됐고 그렇다고 하면은 수사가 진행이 됐어요.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배상환 교수입니다. 2017년 11월 28일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게 감기 몸살인 줄 알았는데 장염이래네요. 장염인데도 조금 심각한 장염이어갖고 사실 많이 좀 힘들었었어요. 아마도 이제 날이 추워지고 그러면서 활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전에는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좀 전에는 연합뉴스 TV에 잠깐 출연하고 왔어요. 연합뉴스 TV에 출연하게 된 거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2015년에 벌써 2년이나 됐죠. 어린이집 바늘학대 사건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쯤에 여러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얘기가 많았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종편에서 이제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손하고 팔 이런 데에 바늘로 찌른 그 상처가 생겨서 그것이 이제 어린이집 교사 누구에 의한 아동학대다 라는 게 굉장히 크게 보도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1심, 2심에서 무죄가 되고 이제 최종 3심에 무죄가 됐어요. 오늘 그거 가지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글쎄요. 무죄가 된 거는 이제 죄가 없다. 일단은 그런 문어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법원에서 이 판결을 선고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은 아이들 진술 피해자인 아이들이 이래 진술을 중심으로 이 사건의 수사가 진행됐고 실제로 그 사건의 수사가 진행됐고 다른 어떤 물적 증거에 의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일부 진행됐을 수도 있지만은 주요한 증거가 피해 그 아이들의 진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는 그 이제 1심, 2심, 3심 법원 모두 공의. 그 아이들의 진술이 부모와 아니면은 뭐 관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오염됐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들이 일관된 진술이 아니라 뭐 여러 면에서 뭐 좀 합리적이지 않은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교사의 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정확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지금 이 대법원 판결의 선고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 이른바 무죄 선고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어린이 교사가 무죄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쉬움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바늘로 찔렸다고 하는 상처는 분명히 났어요. 그러면은 그 상처가 어디서부터 왔는가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어린이들의 손이라든가 뭐 이런 뭐 팔이라든가 이런데 상처가 있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 누군가가 찔렀거나 아니면 어떤 그 사고에 의해서 찔리거나 그랬는데, 그 부위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데를 봤을 때는 바늘에서 이제 사고로 우연히 어디 찔리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여러 아이가, 그러면은 이거는 사고라기보다는 누가 의도적으로 찔렀는데, 그럼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린이집 안에서의 거는 문제는 이 어린이집 바깥에서 뭐 각각의 아이들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찔렸다라고 하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지만은, 그리고 뭐 다른 가능성 말하자면은 뭐 이 어린이집 바깥에서 누군가에서 찔렸다. 근데 그건 좀 생각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가능성이라고 하면 아이들끼리 바늘 가지고 놀다가 서로 찔렀다. 이 가능성하고 진짜 그 어린이집 교사가 바늘로 쿡쿡 찔렀을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땐. 그러면은 지금 이 사건의 경우는 분명히 이제 아이들의 진술이 일정 정도 오염이 될 수 있다. 말하자면 부모에 의해서 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아이의 부모가 그러겠죠. 너 이거 뭐뭐 선생님이 찔렀지? 응? 막 이렇게 윽박지르듯이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걸 이제 대부분 판사들은 그걸 우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진술의 오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르게 생각하면은 아이들의 경우 기본적으로 그런 오염의 가능성은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수사를 다 하고 만약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 그 기소만 하는 검찰에 가져가면 이건 안 된다. 이건 뭐가 봐도 이건 깨질 수밖에 없다. 부지가 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보강을 해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애초에 이 경찰이나 전문 수사 쪽에서 다른 쪽으로 했겠죠. 근데 이제 지금의 어떤 검찰에 의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독점된 상태에서는 어떤 게 되어 있냐면요. 경찰은 쉽게 그냥 그 진술만 가지고 사건을 해서 송치를 하게 돼요. 여기에는 뭐가 되냐면 되든 안 되든 뭐 어차피 결정은 어차피 이거에 대한 책임은 뭐 검사가 지니까, 왜냐하면 수사의 최종 책임자가 결국은 검사니까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까지 깊게 수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도 사실은 뭐 자기 수사는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형식적으로 수사의 책임자가 돼버리니까, 이런 어떤 부작용, 이건 심각한 부작용이죠. 만약에 수사권 기소권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면 수사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이는 경찰이든 아니면 그게 범죄수사기든 국가수사국이든 이런 사람들이 최종적인 어떤 엄격한 형태의 충분한 수사를 했을 거예요. 아예 수사가 안 된다고 하면은 송치할 이유도 없겠죠. 기소해달라고 할 이유도 없겠죠. 이런 어떤 분담 전문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 사건입니다. 찜찜하죠. 분명히 아이들은 찔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어린이집 교사가 그러니까 찔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수사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사가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들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신뢰성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재판은 모호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전 그렇다고 봐요. 이게 사실 굉장히 우리가 어떤 정의라는 것은 이런 사실 이거 작은 사건이 아니죠.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정의라는 것은 곳곳에 이런 부분에서도 정의가 없으면은 어떤 뭐 국가의 거대한 권력 뭐 이런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찾아낼 수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그 진술이 오염됐다는 것, 어느 정도까지 오염됐다는 걸 전제하고 정황상 그 어떤 거기서 찔릴 수 있는 상황이 있는가. 물론 지금 이 상황은 CCTV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찍은 CCTV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있다고 하면요 문제가 안 되는 거지만 첫 번째 부분에서 그러면 정황상 그렇게 찌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염이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전제. 또 하나, 실제로 그 상처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봤는가. 말하자면 그 아이들의 손이라든가 아니면 팔이라든가 난 상처가 실제로 어떤 이 힘 있는 어른에 의해서 꾹 어느 정도까지 깊이 찔렸는가, 아니면 살짝 이렇게 긁힌 정도인가, 아니면 아이들이 서로 장난하는 이런 정도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판결에도 그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적어도 수사 단계에서 아이들의 진술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술과 또 하나는 정황. 근데 이 정황이라는 것도 웃긴 거 그래요. 당시에는 이 비슷한 형태의 아동학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가 뭐 때리고 밟고 뭐 뭘 먹이고 뭐 이런 거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어린이집에서도 그랬을 수 있겠다는 상황, 정황을 따져갖고 이 물적 증거를 찾기보다는 아이들의 진술을 그냥 믿었던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결국은 제가 여기서 문제 삼고 싶은 것은 그건요. 수사당국의 당시의 수사의 어떤 방향이 그냥 일종의 여론몰이 형태로 갔다는 것을 오늘 이제 연합뉴스 TV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여론몰이를 갔다는 것의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오늘 연합뉴스 TV라든가 요즘 뭐 다른 종편에서도 일종의 인터넷의 여론몰이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점, 240번 버스 기사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쭉 하지만은 실제로 그것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 여론몰이가 된 것은 정부나 아니면은 이런 어떤 공공기관에서 정보의 유통을 활발하게 하지 않고 공개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어떤 사회 시스템 문제였던 거지. 그러니까 음모론이 나오고 그 음모론 속에서 평범한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거짓을 택하게 되는 인터넷 공간의 특성과 맞물려 갖고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그때 당시의 수사팀이 적어도 그런 어떤 여론에 의해서 즉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라는 거에서 수사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보다 정확한 물적 증거를 통해서